챕터입니다. 지금 금에서 중요한 거 하나를 안 하고 넘어왔는데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5-9번 한번 보십시오. 49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축농증 환자 굉장히 많잖아요. 부비동 질환 있는 사람들. 이 환자가 남자 18살인데 태국에 있다가 왔어요. 우리나라에 있을 때 축농증이 이제 자주 있었던 환자인데 소화불량도 자주 있었고 팔목도 자주 피고, 근데 이 환자가 이제 태국에 가서 있으면서 축농증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왔더니 다시 축농증이 생겼어요. 그게 축농증의 개념, 특히 이제 폐에 열이 있어서 발생하는 이런 개념이 내부의 어떤 열하고 외부의 차가운 게 만났을 때 주로 생깁니다. 축농증이나 비염이나 이런 것들이 폐열이죠. 내부의 열은 주로 폐열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둘러싸고 있는 차가운 기운, 이것이 이제 한포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열을 차가운 것이 감싸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이나 이런 때는 증상이 심하지가 않죠, 되게. 비염도 그렇고 주로 이제 가을이나 겨울이나 차가울 때, 밖이 차가울 때 증상이 좀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한포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가운 것이 열을 감싼다. 열성 어떤 체질이 일단 가지고 있고 그것과 차가운 것이 만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이 환자가 어렸을 때 축농증이 있었지만은 더운 나라로 가니까 차가운 기운을 맛보기가 어렵죠. 태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축농증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됐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겨울을 경험을 하니까 축농증이 좀 다시 생긴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을 바꾸긴 좀 어렵잖아요. 이건 어려우니까 이걸 바꿔야 됩니다. 열한 것을 좀 깔아앉혀줘야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폐열을 꺼트려줘야 축농증이 낫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 코로 가는 기운, 일단 등 쪽에서 폐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복부 쪽에서는 이제 중환이 있습니다. 폐유와 중환이 기본 짝이 되고, 그리고 코로 가는 기운은 머리에서 내려옵니다. 이게 동맥을 통해서 코로 가는 기운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머리에 백회를 뜸을 뜨든지 상승의 뜸을 뜨든지 하면 이게 쭉 내려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게 뻥 뚫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환하고 폐유하고 백회하고 상성이 치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다른 나머지 것들은 이제 좀 도와주는 정도고, 이 백회를 떠도 그 동맥의 기운이 코까지 가고 상성을 뜨면 더 잘 가죠. 그래서 그냥 기운이 조금밖에 없다, 그냥 비염기가 있고 축농증기가 조금 있는데 불편한 정도만 조금밖에 없다 그러면 상성을 굳이 안 떠도 폐여 중한 100회 정도만 해도 치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만성적으로 알아온 사람들은 상성에다도 뜸을 떠주는 게 좋죠. 아주 흔한 질환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침으로 치료할 때는 침은 항상 침으로 완치가 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증상을 치료한다는 개념으로 갑니다. 침으로 완치를 추구하는 침들이 있기는 하죠. 근치를 한다, 본치를 한다. 본치, 근치, 표치의 개념이 있는데, 표치, 겉만 치료하고, 본치를 치료하고, 그 근치, 뿌리를 치료하는 거. 이것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오행침이나 이런 기혈의 어떤 만성적인 기혈의 어떤 역류나 이런 잘못 들어있는 것을 고쳐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뜸이 요건 잘해요. 사실은 본치나 표치를 잘합니다. 표치는 침으로 이제 주로 많이 하고 본치도 이제 뜸으로 할 수 있고 이것도 또 뜸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근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점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뜸을 계속 뜨다 보면 이것도 되는 것 같아요. 침으로 요걸 찾기는 그 오행에 의해서 이제 오행침이나 사암침이나 요걸 찾는데, 요 근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요 표증으로 드러난 어떤 증상들을 가지고 어떤 장부의 허실을 판단을 해서 이걸 이제 찾아가는 건데, 이건 굉장히 어렵고 확률이 굉장히 적은 겁니다. 이게 없다라고 말은 못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최근에 제가 어떤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서 봤더니, 김광호 씨가 하는 그 동시침을
거기서 가서 치료받았던 사람 중에서 이제 그것을 좀 욕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김광호 씨가 하는 일침 침법이 주로 이 근치에 가까운 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부의 허실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어떤 장부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건너 막 왔는가. 이 겉으로 드러난 건 예를 들면 폐의 문제로 보이는데 더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이게 뭐 비의 문제였다. 그러면 그 비를 치료를 해줘야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단계에서 치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근본을 찾는 것은 굉장히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설문지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문진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진료하는데 뭐 2시간씩 걸리고 그 고수화해도 딱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침을 놓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잘 못 맞힐 때가 많죠. 맞추면은 효과가 있죠. 그래서 잘 치료를 하면 효과가 있는데 그것을 맞출 가능성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안 낫는 사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난치병 환자들이 낫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사실 안 낫는 사람이 더 많죠. 이제 그런 분들이 뭐 비싼 진료비 주고 못 나섰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려놓은 걸 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뜸이 이제 이 부분까지 잘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요 축농증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는 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축농증이 오게 되는 어떤 근본 또 다른 장부의 문제, 그런 것은 조금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기가 좀 어렵고, 그건 이제 무국보양틈을 뜨면서 자기가 알아서 조절을 해주기를 좀 바라면서 좀 떠야 되는 것 같고, 어떤 증상을 가지고 치료할 때 대개 이제 여기까지 목적으로 합니다. 그 위에 무국보양틈은 이것을 이제 추구를 하지만, 어떤 증상이 왔을 때 뜨는 것은 여기까지. 축농증도 여기까지 폐열을 꺼트려 주는 거. 폐열이 어디서 올라왔냐? 그렇게 따지면 좀 어렵습니다. 축농증이 시작한 것을 우리는 바로 밑에는 폐열로 보지만 그 이전 단계가 또 뭔가가 있겠죠.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축농증 치료할 때 그냥 우선은 심플하게 폐유, 중환, 백회 상성, 그 외 나머지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치료가 다 되지를 않습니다. 그 뿌리가 또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던 분 중에서 축농증이 낫은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은 한 2년을 떴는데도 안 나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뜸사랑 회원의 아들이었거든요. 그 뜸사랑에서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이 그 아들 때문에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치료를 해줬는데도 안 낫는다고, 축농증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폐열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뭐 악관절이나 또는 뭐 척추 쪽이나 이런 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게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비의 어떤 해부학적인 이상이 있다거나, 폐열 때문이 아니라 해부학적인 어떤 이상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거나 뭐 그런 것일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축농증 치료가 잘 되지만 이것도 다 낫는다고 하지 마십시오.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런 겁니다. 장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확률이 높긴 하지만 100%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좋아질 수 있다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좋아질 수 있다. 다 낫지는 않지만, 장담은 못하지만 좋아질 수는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치료법들도 평균적인 치료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 낫는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환자들을 팔로업을 안 했습니다. 케이스를 이렇게 해놓고 팔로업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뜸뜨라고 자극을 주고 그렇게 해서 어땠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는데 뜸 안 뜨는 사람이 더 많아요. 가서 치료를 하고 집에 가서 뜸을 못 뜨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팔로업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조금 확인을 했던 것은 뜸뜨러 온 사람들이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왔는가, 자기한테 얘기해준 사람이 어떤 병이 나섰나, 그것들을 많이 종합을 해봤죠. 자기가 나으면 권해주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 뜸사랑 거기 구당생한테 오신 그런 환자분들도 되게 그런 얘기를 듣고 오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농증이 낫을 수도 있고 안 낫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이 방법은 본치는 되기 때문에 낫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안 낫는 경우보다도. 축농증은 폐열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기타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타에 분류해 놓은 것은 어느 특정한 한 곳에 넣기가 조금 어려운
뭐 그런 증상들. 그리고 이제 근골격계 문제 쪽은 다 여기 기타에다 많이 넣어놨습니다. 근골격계 문제를 그 신의 원인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근골격계 문제가 다 또 신의에 의한 것은 아니거든요.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심혈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근골격계 어떤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환자들을 보고 변증을 다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 김씨 일진용품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문진표 다 작성해가지고 여기 어디서 왔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자들이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 환자를 볼 때 설문지를 일단 다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표를 만들어 놓고 환자 보러 이게 치료받으러 들어오기 전에 제가 그것을 다 가지고 봤었어요. 밖에서 접수하는 사람이 그걸 다 작성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대로 그걸 다 확인하고 하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분류하기 어려운 분들은 요 기타에다 넣어놨는데, 여기 6-1번에 나와 있는 이 환자 같은 경우도 허리와 어깨, 다리에 통증이 있고 등과 복부에 불편함도 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있다 보니까 뭐가 원인인지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이 환자는 그냥 이제 흉추의 이상을 진단하는 어떤 한 케이스로 해서 지금 제가 써놨습니다. 여기 많이 보던 모양이죠. 이렇게 흉추 뭐 7, 8, 9번이나 6, 7, 8번 또 8, 9, 10 요 근처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 쪽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할 때 되게 요 근처가 문제가 많이 됩니다. 이쪽 옆에 척추 기립근이나 반드시 누워서 자기 힘들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병원에 있다면 이제 종종 보거든요. 여기 견갑골 주변에 그 담이 결려 도는 사람들도 있고, 요 한가운데가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분들 이쪽 옆에 이제 테이프만 붙여줘도 효과는 있습니다. 길게 테이프 붙여도 효과는 있는데 그 효과는 오래가는 효과는 아니죠. 결국은 그 근본은 요 흉추 쪽에서 오는 것 같아요. 뜸을 떠주는 게 더 확실한 방법이죠. 이렇게 이제 오래전부터 불편은 했는데 검사해도 별 문제는 없었고,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이렇게 이제 오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치료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한의원에 가도 이렇게 안 하고 병원에서도 이렇게 잘 안 하기 때문에 치료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환자는 이거하고 팔로우는 안 했지만 좀 많이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등 쪽의 문제는 이렇게 하면 해결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 환자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좀 쏙 들어갔죠. 여기 그 뭐 선 그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쏙 들어간 환자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들어갈 때도 이렇게 뜰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이상한 점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점이 되는 겁니다. 이것에 의해서 유발할 수 있는 증상들은 좀 짐작은 되죠. 신경학적으로 봐서 여기가 몇 번째 같습니까? 5, 6, 7번이거든요. 위치가. 여기가 4번이잖아요. 폐유. 여기가 고항. 4번, 5번, 6번이네요. 4번 밑에, 5번 밑에, 6번 밑에, 여기가 7번 격유 쪽에 이제 뜬 거고요. 요 근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분들은 그 소화가 잘 안 될 겁니다. 이런 분들은. 속이 좀 편하지가 좀 않으실 거고, 그리고 가슴이 좀 답답한 느낌 많이 있으실 거고, 뭐, 한숨을 쉰다거나 뭐,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 증상입니다. 이 사진이 저희 책에 그 그림이 아닌 것 같은데, 예. 6-, 여기, 6-2번이네. 원래 있던 사진에서 이 책은 좀 하나를 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하기 그 전 단계 책 가지고, 마지막 컨펌하는 파일이 아니었고, 제가 올려보냈던 파일이거든요. 거기서 다시 이제 편집을 하면서 좀 뺀 것도 있는데,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이 환자는 6-3번에 나와 있는 환자죠. 손과 팔의 통증을 주로 하여 전체 관절에 불편함이 있다. 전체 관절이 불편하다 하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관절이 아프다, 일단. 관절염이죠. 그러면 관절염이 오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또는 뭐 퇴행성 관절염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퇴행성 관절염이 막 전체적으로 다 아픈 경우는 많지는 않죠. 많이 쓰는데 많이 아프거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게 아픈 데가 좀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군데가 막 동시다발적으로도 아프고, 손가락이 아픈 사람도 있고, 손목이 아프기도 하고, 막 무릎이 아프기도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 이게 주먹이 잘 안 져지고 뻑뻑하고, 조금 지나서 활동하고 나면 좀 괜찮아지고, 모닝 스터프니스라고, 조조강직이라고 그러죠. 이런 이제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 진단을 할 때 527페이지에 보면 제가 7가지를 써놨습니다. 이 7가지 중에 4개 이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527페이지 왼쪽 칼럼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시간 이상 지속되는 조조강직, 3개 이상의 관절을 침범하는 증상, 손가락의 관절염 증상, 좌우 대칭적인 관절염 증상, 류마티스 결절이 있는 경우,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 판정인 경우, X선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이 7가지 중에 4가지 이상이 있으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진단을 하는데, 이 환자는 그 안에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병원에 가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면은 현대의학적으로 치료하는 약이 뭐 요즘 이제 굉장히 노력들은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것도 원인 치료가 안 되고 증상 치료거든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 자체가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이다 보니까 자기 것을 자기 스스로 파괴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뭐 관절 쪽에 있는 어떤 그런 물질들을 파괴를 하다 보니까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관절염이거든요. 남자입니다, 남자. 아, 잘못 썼네요. 남자입니다, 이건. 네. 그래서 이 관절염 환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침뜸을 하러 많이 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제법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은 약 때문에 문제가 돼요. 처음에는 통증 때문에 약을 먹는데 나중에는 그 약 때문에 또 문제가 됩니다. 저도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치료를 여러 명을 해봤는데, 저희 이제 아버지 친한 친구분도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약을 3년을 먹다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약이 스테로이드가 있거든요. 그것을 먹다 보니까 폐렴이 왔었어요. 그 폐렴 때문에 이제 치료를 했는데 스테로이드를 끊으니까 또 이제 입맛도 막 없어지고 관절이 좀 아파오고 퇴원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약을 조금 다시 썼어요. 스테로이드를 아주 소량을 썼거든요. 그랬더니 또 왔어요. 폐렴이 반대쪽으로. 그래서 저희는 동안에 2번을 입원하셨습니다.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이제 끊고 나서 이분이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저한테 이제 오셨었는데, 오실 때마다 죽겠어, 입맛 없어서 맨날 그러세요. 축 처져가지고, 그분 주로 이제 이 게이트볼을 시골에서 많이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거 할 힘이 또 별로 없고 그렇다고 또 이제 막 무릎도 좀 아파오고, 저는 주로 폐렴 치료하는 약을 좀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도 듣다 못해서 이제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조금 소량 썼거든요. 그랬더니 금방 또 팔팔 살아났어요. 막. 하나도 안 아프대 관절이. 그리고 입맛도 좋고 막 좋다고 씩씩하게 오셔가지고 막 좋아 막 이제 그러시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다시 폐렴 생겨서 오신 거예요. 딜레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의사들 중에서도 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한테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할 때 그 원칙 없이 처방하는 의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막 쓰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부작용 생기면 대학병원으로 보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일단 많이 쓰면 좋으니까 몰립니다, 그쪽으로 환자들이. 아, 여기 가서 약 먹었더니 잘 낫는다. 너무 부작용 걱정하는 사람들은 또 약을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먹어봐야 안 낫는다. 그래가지고 잘 낫는 쪽으로 환자가 이제 막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약 먹고 부작용 생기면 다른 데로 다 푸고, 이런 어떤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이 환자도 스테로이드를 계속 먹어왔겠죠. 그래서 이제 워낙 보다 못해 이제 뜸을 들어 오셨는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도 일단은 그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그 폐가 이제 꼭 들어가야 되죠. 폐하고 간유 쪽을 좀 뜸을 떠줍니다. 이 환자는 간유엔 뜸을 안 뜨고 이제 그 우측 양문엔 뜸을 떴습니다. 배 쪽에서. 그리고 이쪽 목 쪽에, 경추 쪽에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팔의 통증이 있잖아요. 손과 팔의 통증이 있잖아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경추에서
간은 기운이 좀 약해서 온다고 봐서 경추에 좀 치료를 했고요. 등 쪽에서는 폐유구강을 하고 앞에서는 이제 우양문을 했습니다. 우양문, 거골, 중환 그리고 신유를 뜸을 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끝까지 이제 팔로업을 잘 안 해서 뭐 다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침술원에 있을 때 봤던 환자들 중에서는 그 병원에서 주사 맞는 횟수, 뭐 약 이런 것들은 많이 줄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통증이 좀 많이 줄어가지고 예전에는 뭐 그 주사 맞으러 자주 갔었는데 이게 뜸뜬 뒤부터는 뭐 훨씬 줄어서 옛날에 한 5번 갈 걸 1번밖에 안 가고 그렇게 좀 좋아지신 분들은 여러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병원에 있을 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먹고 그 쿠싱 증후군이 온 환자, 배 볼록 나오고 얼굴 달팽이처럼 찌고 손발은 좀 빠지는 환자, 쿠싱 증후군이라고 그러거든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으로 오는 그런 환자를 이제 입원해서 치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스테로이드를 끊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스테로이드를 끊어도 그 통증이 좀 없어야 되잖아요. 그게 입원 기간 동안에는 가능했었어요. 입원 기간 동안에는 스테로이드를 제가 안 주면서 심하고 뜸으로만 했었습니다. 치료를. 입원 기간 동안에 큰 불편 없이 지내줄 수 있었거든요. 아프다고도 안 하고 밥도 좀 잘 드시고 했었는데 근데 퇴원하시고 나서 항상 문제더라고요. 뜸을 잘 못 트니까. 뜸을 꾸준히 뜨면 좀 나을 건데 저희 아버님 친구분 같은 경우도 뜸을 못 드셨어요. 시골에 계시다 보니까. 시골에서 그 할머니하고 2분 사시는데 뜸 떠주지를 못하니까. 꾸준히 뜸만 떠준다면은 이것도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완치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유지는 될 것 같아요. 그 약을 먹지 않아도. 류마티스 관절염 약 먹는 분 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배부르게 먹습니다. 한 10개 넘어갑니다, 약이. 그러니까 주로 약을 쓰고 그 약에 대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약을 막 또 쓰고 하다 보니까 한 10개 이상씩 먹습니다. 약도 뭐 진통소염제 같은 경우도 막 여러 개 섞어서 써요. 막 스테로이드 진통소염제 뭐 이것저것 막 섞어가 진통소염제도 하나가 아니라 몇 개씩 막 섞어서 씁니다. 그 환자는 반드시 어디에 문제가 오겠습니까? 나중 가면. 간에 문제가 옵니다. 간. 일단 약을 많이 먹었다. 고혈압 약이든 당뇨 약이든 뭐 관절염 약이든 약을 오랫동안 먹은 사람들은 간 위에 뜸을 떠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간을 조금 다스려줘야 돼요. 간에 약화사고가 옵니다. 그쪽에. 그래서 약 많이 먹으면 안 좋거든요. 안 좋은지 알면서도 먹습니다. 안 먹으면 무지하게 아프거든요. 그 통증만 없으면 나 죽어도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테로이드나 이런 약들에 대한 부작용 알면서도 먹습니다. 당장 아프니까. 관절이면 신 쪽에 문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은 신은 드러나는 곳일 뿐이고 이게 그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거죠. 관절이 왜 파괴가 되느냐? 그것은 내가 나를 적으로 인식한다는 거거든요. 자가면역 질환은. 그래서 관절 속에 있는 걸 염증을 일으킵니다. 밖에서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군끼리 싸워서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이거든요. 그런 쪽은 그 면역 쪽에 좀 관련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신이야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지만은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에 알러지성 질환이나 자가면역 질환 쪽은 그 폐나 간 쪽으로 많이 갑니다. 예. 뭐 검증된 증거는 없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렇게 그 대충의 어떤 환자들 보다 보면 그런 쪽으로 많이 좀 바라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거의 다 간유는 해줍니다. 예, 예. 면역과 관련된 질환은 폐, 간이 기본이 됩니다. 어쨌든 모든 병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중에서도 특히 뭐 무릎이 통증이 많다, 뭐 또 무릎이 부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 액과 관련돼 있어서 비유해도 뜸을 떠줄 때가 있습니다. 관절에 있는 액은 비에서 감당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종창이 와 있는 관절 이런 게 있는 환자들은 비유에다가 뜸을 떠줍니다. 뒤에 이제 보이는 환자들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관련되어 있는 환자들입니다. 이제 요 환자는 다리와 무릎, 손가락 등에 통증이 있는 환자고, 이분이 이제 비유 쪽에서 뜸을 좀 떠줬습니다. 그 양쪽 무릎이 좀 부어 있었거든요.
예. 체격이 비만하고 무릎 양쪽이 부어 있고 피부 쪽에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심류와 신유와 비유해서 뜸을 떠줬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하나 빼는 게 있는데 그 심하고도 관련이 많다고 봅니다. 심. 그 구당 선생님이 이제 바라보는 관점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언젠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란 얘기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과거에 심하게 좀 힘들었던 사람들이 걸리는 병, 그 중에 류마티스 관절염도 들어갑니다. 갑상선 질환이나 파킨슨병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런 것이 심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이제 큰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분은 심에 이제 또 떠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심류와 신유를 같이 틀 때 그 환자의 얼굴을 많이 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짜증스러운 얼굴이냐, 그래도 조금 편안한 얼굴이냐, 그러니까 아파도 인상이 안 구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이게 그 수련이 좀 된 분들이죠. 조금만 아파도 막 그 온통 인상 쓰는 분이 있고, 하나도 안 아파도 인상 자체가 인상인 사람이 있죠. 그 우울한 사람들은 그게 다 써 있습니다. 얼굴에 나 우울해하고 써 있어요. 예. 그거 이제 보시고 구당 선생님은 그 우울증에 해당하는 자리에 뭐 심유나 천추에 뜸 뜨실 때도 있어요. 다른 그 사람이 말한 증상으로는 아무것도 떠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 자리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여기 왜 뜨십니까? 이 환자 그쪽 관련 증상은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셨는데. 그랬더니 딱 얼굴을 한번 봐 그러시더라고요. 얼굴 딱 봤더니 진짜 우거지상해요. 얼굴에 나 우울해 써 있더라고요. 그 환자는. 안 물어보셔도 그런 느낌이 드시면 그렇게 또 치료를 하십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구당 선생님은 또 신유가 자리가 많아요. 이게 심장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런 것들도 연관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정신을 치료할 때, 우울을 치료할 때 기본적으로 심에서 마음을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심을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장부생리학적으로 보면은 심보다는 간 쪽의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심유하고 간유하고 뜨는 게 좀 비슷하거든요. 아마 심유 쪽은 심장 쪽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 마음을 다스릴 때도 필요하니까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뭐 이분도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는데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진단 자체에 집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는 항상 그죠. 류마티스 관절염은 현대의학적인 병명이고 그래서 그 진단에 따라서 그 반응 모양에 따라서 자리는 조금씩 변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간유와 비유를 했죠. 심유는 또 안 하고 이제 간이나 비나 뭐 심이 좀 들어가긴 한데 좀 어떤 사람은 또 간유를 안 떴고 비유만 떴고 어떤 사람은 또 그 비유를 안 떴고 간유하고 심유만 떴고 뭐 이렇게 조금 바뀌는 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좀 바뀌기는 합니다. 이 환자는 또 이제 허리가 아팠어요. 여기 흉터도 좀 있는데 이분이 그 주사 얘기를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한양대학병원 가서 제가 무슨 주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보험이 안 되는 주사라고 뭐 한 달에 한 번인가 1년에 한 번인가 뭐 맞으면은 한 달에 한 번이었나? 굉장히 비싼 주사라고 이분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한양대병원에서 하는 거에 좀 워낙 이상한 걸 많이 하니까 거기가 조금 그 류마티스 쪽으로 류마톨로지는 좀 앞서가는 병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시도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의 다른 의사들은 잘 모르는 저는 류마톨로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류마톨로지 쪽에서 하는 최신의 약들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아마 일반 의사들이 잘 쓰지 않는 뭔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는다고 하셨던 분인데 그 주사에 맞는 간격이 상당히 늦어졌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뜸을 뜨고 나서 이 뜸자리 보면은 좀 이쁘지 않습니까? 균형이 좀 잡혀 있지 않습니까? 딱 눈에 거슬리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어디가 막 삐뚤어졌다거나 폐유나 고황이나 쭉쭉쭉 보면 이게 이쁩니다. 뜸자리 잘 잡으면 좀 안 이쁜 뜸자리는 잘못 뜬 거예요. 어떠십니까? 화가 입장에서 보면 네. 균형이 좀 잘 잡혀야 됩니다. 이게 이쁘게. 되게 우리 몸이 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뜨다 보면 좀 이쁘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양을 보면 대충 이게 고수 같은 건지 하수 같은 건지 압니다.
이 모양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분은 간유하고 비유하고 누구보양 때문에 이제 신유 이렇게 허리 쪽이 아팠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뜸을 떴습니다. 여기는 또 좀 특이하죠. 여기 보면 이제 그 심유 중심으로 이제 오방뜸을 떴습니다. 여기가 좀 많이 돋아 올라와 있던 환자예요. 이 환자는 지금 6-6번에 있는 환자인데 좌측 사타구니의 통증으로 잘 걷지 못한다. 나이가 18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분 어머니 아버지하고 이 환자하고 트럭을 타고 왔습니다. 뭐 1톤 봉고 트럭을 타고 새벽에 와가지고 이제 그 침을 맞고 이제 뜸 뜨고 하고 가긴 했었는데 어릴 때부터 9살 때 류마틱 피버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 해를 거듭할수록 좀 나빠졌어요. 류마틱 피버라고 이제 심장과 관련된 어떤 류마토이드 이제 병인데 그러면서 이제 좌측 사타구니 쪽으로 통증이 이제 오면서 그 관절에 좀 이제 이상이 좀 많이 왔던 환자 같아요. 그래서 좌측 다리가 좀 많이 위축이 돼 있었고 허리 쪽에 보면은 이제 요 부분이 조금 이제 함몰되어 있는 느낌도 좀 있었던 환자인데 수술하기도 좀 곤란했었던 환자 같아요. 그래서 얼굴도 조금 많이 좀 부어 있었고 오랫동안 이제 스테로이드를 먹어왔던 환자거든요. 4.5mm 정도 이것이 꾸준히 복용을 해왔었고 좌측 고관절이 망가져가지고 병원에서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던 그런 환자였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어린 나이에 안 돼 보였었어요. 이게 쩔뚝쩔뚝하면서 이제 오고 또 1톤 봉고 트럭을 타고 그 엄마 아버지랑 이제 같이 온 걸 보니까 더 좀 안 돼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좀 빠듯하고 힘들게 살 것 같은데 참 이게 어렵겠구나. 자기 친구들처럼 살지도 못하고 굉장히 좀 힘들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뜸 뜨고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2번 왔습니다. 이 환자가 7월 달에 한 번 왔다가 9월 달에 이제 다시 왔는데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을 때는 뭐 큰 변화는 없다고 그러는데 그 몸에 이제 부종 같은 건 좀 줄어 보였고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걸음걸이가 있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봤을 때 얘가 걷는 게 좀 많이 편해졌다고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뜸 뜨고 좀 효과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지 쪽으로 가는 어떤 기운들은 앞쪽에 관원하고 또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기의 관원이 있죠. 그 관원을 뜸 뜰 때 한번 느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막 그냥 다리가 이렇게 달달달 쫙 뻗치는 느낌이 있어요. 느껴보셨습니까? 저리는 느낌 막 가거든요. 뜸 뜨다 보면은 다리 저릴 때가 있어요. 위쪽부터 이게 떠가다 보면은 이게 아래로 기가 몰리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족삼리를 뜨면 해소가 됩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직 못 해보셨죠? 저는 가끔 그런 경험 해봅니다. 등부터 쭉 뜸을 떠와가지고 위부터 아래로 뜨는데 이게 이제 막 그 힘이 막 찌릿찌릿하면서 다리로 이제 막 그 저리는 듯한 느낌이 막 와요. 이게 그 전기통 할 때 우리 예전에 그런 장난 하잖아요. 요 손 꼭꼭꼭 쥐어가지고 손목 꽉 쥐고 나서 잠잠잠잠 하면 하얘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싹 풀면은 찌릿한 느낌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막혔다가 좀 풀린 듯한 느낌. 그러면서 오는 어떤 찌릿한 전기 오는 듯한 느낌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관원 뜰 때 그런 걸 좀 많이 느낍니다. 이게 그래서 북한에서는 요 관원의 뜸을 떠가지고 그 하지 쪽에 그 궤양성 그 당뇨병으로 인한 어떤 궤양이 오는 환자들이나 또는 그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담배 많이 펴서 오는 게 있죠. 그 버거시병. 버거시병 환자를 뜸을 떠서 치료한 케이스가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그 사람들이 많이 썼던 자리가 관원 쪽이었어요. 관원에 포커스를 두고 이제 많이 떴더라고요, 뜸을. 관원에 뜸을 많이 뜨게 되면 하지 쪽으로 가는 혈액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썼던 제 책에도 그 앞에 뜸의 효능을 얘기할 때 그 부분이 좀 나와 있습니다. 실험에서. 관원혈에 뜸 떴을 때 하지로 가는 좀 혈액량이 좋아지는. 득쪽에서 여기를 떠도 마찬가지죠. 신유나 요추 이런 쪽을 떠도 하지로 가는 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를 들면 요한 같은 데 뜸 뜰 때 이럴 때 막 쫙 뻗치는 느낌 그런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쪽을 전기통하는 느낌 여기를 뜸 떴는데 그러면서 이게
그게 일종의 혈이 좀 잘 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기가 가면서 혈이 가는 거니까. 얘도 아마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걷는 게 좀 편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얘가 어릴 때부터 류마틱 피버가 있으면서, 류마틱 피버는 심장 쪽에 증상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심전도상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열도 많이 나고 막 이제 그런 건데, 아마 그런 변화에 의해서 여기가 좀 많이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경혈 반응이 나타났고, 여기도 상당히 중요한 치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두통과 이제 미식거리는 증상이 있어서 왔습니다. 여자 환자였는데 지주막하 출혈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왔어요. 5일 전에 심술은 오기 전에 5일 전에 퇴원해가지고 왔는데, 이 지주막하 출혈이 있으면은 병원에서 이제 겁나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지주막하 출혈에 한 3분의 1 정도는 그 자리에서 죽고, 3분의 1 정도는 조금 있다가 죽고, 3분의 1 정도는 살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병이었기 때문에, 또 3분의 1은 그 다음에 또 얼마 있다 죽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는 사람은 좀 꽈리가, 동맥 꽈리가 이제 터져가지고 중요한 부분들을 손상을 해가지고 이제 죽은 걸 거고, 산 사람들은 적당히 터졌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생명에 지장을 안 줄 정도로 터진 거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또 터지거든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터지든지 아니면은 좀 막히는지, 바소스파즘이면서 좀 이제 막히는 쪽으로도 갑니다. 그래서 이제 후유증이 상당히 있는 상태였는데, 이 환자도 아마 병원에서 수술을 할까 말까 고민했던 환자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을 얘기하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왔었을 겁니다. 병원 신경외과는 특히 굉장히 겁나게 워닝을 합니다. 거기서 워닝은 다 죽습니다. 그냥 일단은 다 죽여놓고 시작을 합니다. 워닝을 할 때. 하도 죽는 게 많고, 수술하다 죽고, 수술 잘 돼도 죽어요. 신경외과 환자 죽을 때 보면은, 신경외과 수술은 잘 됩니다. 근데 죽어요. 뒤에 가서 이제 폐렴이 걸린다든지, 다른 사이드로 또 많이 죽거든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아마 이 환자도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듣고 와서 그런지 굉장히 얼굴이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몸에 목욕도 안 해가지고 냄새도 많이 났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경우 한번 뜸을 처방한 걸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써놨습니다. 대추, 도도, 흉추 6번 중심의 오방뜸을 떴고요. 신유, 천추, 족삼리, 중국, 수도, 여자 환자니까요. 좌양문, 중환. 어디가 빠졌습니까? 무국보양뜸에서. 곡지는 떴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안 써놓은 것 같네요. 예, 백회 빠졌죠. 그리고 폐유, 고황도 빠졌죠. 보면은 대추와 도도를 뜨고 폐유, 고황은 뺐습니다. 그리고 백회를 뺐어요. 제가 이제 이 지주막하 출혈 환자를 제 가까운 지인 중에 2명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의 어머니였고, 제가 직접 가서 뜸자리 잡아줬던 분이었었고, 한동안 이제 그렇게 관리를 했던 분이었는데, 그분하고 한 분은 또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던 그 소아과 선생님의 어머니였었어요. 그 소아과 선생님도 뜸을 상당히 이제 열심히 떴던 분이었고, 자기 주변에 많이 떠줬던, 그래서 특히 어머니 같은 경우 직접 끝나고 나서 막 당신이 가가지고 떠주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그 2분 둘 다 이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 둘 다 고혈압이 있었고, 근데 2분 다 약을 안 먹었습니다. 고혈압 약을. 고혈압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는다, 참 이상한 논리거든요. 평생 먹어야 될 정도로 중요한 병인데 안 먹는다고 말한다는 게 참 이게 논리적으로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평생 동안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거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아예 시작도 안 하겠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러면서 버팁니다. 끝까지 막. 무슨 얘기로도 버텨요. 그리고 다른 걸로 해보겠다고 이것저것 막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 다른 노력 하시려면 고혈압약 드시면서 하시지. 저도 제 친구 어머니한테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약 드시라고. 약 좀 먹으시는 게 드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근데 끝까지 안 드셨어요. 그러면서 혈압이 이제 어느 정도 높은 상태에서 뜸을 뜨다가 보면 특히 이제 뇌에 꽈리를 갖고 있는 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동맥에 꽈리 갖고 있는 것은 검사해보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모르는 거고. 근데 아마 그걸 가지고 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터졌는데 그 백회의 뜸이 아마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구당 선생님도 그래서 그런 출혈성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백회 뜸 잘 안 뜨십니다. 그리고 특히 급성기. 백회 뜸을 뺄 때는 되게 그럴 때 좀 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회가 생각보다 자주 빠집니다. 무급부양 뜸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게 백회입니다. 그 다음이 폐유, 그 다음에 고황. 폐유, 고황은 좀 비슷하게 빠지죠. 다른 자리는 잘 안 빠집니다. 백회나 폐유, 고황 이쪽은 어쨌든 기를 상역시키는 게 기를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기가 위로 끌어올려져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 그 자리를 빼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자리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중화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배꼽 위쪽에 양해 방향이 있기 때문에 뺄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백회하고 폐유, 고황을 빼고 뜸을 뜨셔야 돼요. 아래쪽만, 배꼽 아래쪽만. 그리고 중화는 좀 뜨셔도 별로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환에 또 특히 불편해하는 환자도 있어요, 뜸을. 중환은 그렇게 뭐 기를 위로 올리는 부분은 아닌데, 거기까지는 뜨셔도 좀 괜찮거든요. 근데 폐유, 고황, 백회는 좀 그렇게 의심이 가는 분이 있으면 좀 빼고 뜨십시오. 얼굴이 조금 지나치게 붓다거나, 그리고 열이 위로 잘 치받는 분들, 혈압약을 먹는데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되게 얼굴이 또 많이 붉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조절을 해가면서 뜨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뜸 뜨고 나서 머리가 많이 아프다, 그리고 위에 이제 막 이게 후끈후끈하다, 그런 분들 좀 조심해서 백회, 폐유, 고황 이것은 조금 유도리 있게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감을 한다 할 때 더하는 자리는 좀 많이 있죠, 증상에 따라서. 근데 빼는 자리는 대개 요 세 자리. 그 다음에 또 빼는 자리가 중환을 뺄 때 가끔 있습니다. 그거 외에 나머지는 잘 안 뺍니다. 별로 영향이 잘 안 줘지는 자리거든요. 가끔 이제 젊은 여자들 치마를 입는 걸 좋아하는데 다리 흉터 있는 거 싫다. 그러면 족삼리 뺄 수 있죠. 곡지도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배 쪽에서 중환이나 폐유하고 신유 정도, 또는 아랫배 쪽에 이제 중국이나 음교 정도, 그렇게 이제 젊은 여자들이 뜰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흉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곡지나 족삼리는 안 빼는 게 좋습니다. 애들 같은 경우는 족삼리 뺄 때가 있죠. 족삼리, 곡지는 잘 안 뜹니다. 아직 성장기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족삼리를 뜨면 하기시키는 자리잖아요. 기를 밑으로 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밑으로 끌어당긴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을. 그런 생각들 때문에 조금 족삼리는 잘 안 뜨는데, 그래서 애들은 족삼리처럼, 성인에서 족삼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기시켜줘야 되니까. 애들한테 제일 중요한 자리는 신주입니다, 등 쪽에. 어린애들은, 족삼리를 안 뜨고 어린애들은 신주를 뜹니다. 하나를 뜨라면 신주입니다. 그래서 요 환자도 백회를 안 떴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요 분은 요쪽에서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요 부분이 또 뇌 동맥하고 관련이 쭉 있는 자리잖아요. 머리 쪽으로 기운이 가는 자리. 특히 대추하고 도도 이쪽도 머리로 기운을 많이 뻗치는 자리입니다. 두통이 있을 때나 이런 때도 이걸 많이 취하는 자리인데, 조금 이제 이런 초식은 그렇게 흔한 초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좀 기록을 해봤습니다. 지주막하 출혈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간단하게. 제가 536페이지에 써놨습니다. 그쪽에 보면, 좌측에 보면,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무급부양뜸 중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이렇게 쭉 이제 써놓은 계십니다. 제외할 수 있는 혈이. 주로 제외된 혈이가 백회, 고황, 폐유다. 이런 말도 좀 써놨거든요. 한번 좀 읽어보시면 다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이 환자도 좀 기억에 많이 남는 환자입니다. 좀 귀부인처럼 생긴 좀
부유해 보이는 아주머니였는데 항상 새벽마다 그 남편이 그렇게 막 깨워가지고 재촉을 해서 환자를 데리고 왔었어요. 침실원으로. 남편은 밖에서 차 안에서 이제 자고 있고, 그래서 이분은 항상 1번 내지 2번이었습니다. 일찍부터 와서 남편이 서둘러가지고 치료를 받게 했던 분인데, 이분은 경추 1번과 2번에 디스크가 있었던 분이에요. 경추 디스크. 그래서 머리도 굉장히 아프겠죠. 목도 아프고, 그리고 허리도 아팠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주로 컴플레인한 것은 목 쪽을 주로 컴플레인 했었습니다. 이 환자는 병원에서 이제 경추 수술을 하자고 했대요. 근데 목에 수술하는 거 알만한 사람은 알지만 이게 우리나라 케이스 많지 않거든요. 아직도 조금 시험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수술 많이 했다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많은 케이스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그래서 수술하는 게 상당히 두렵습니다. 이쪽은. 허리 쪽이랑 이런 쪽이라면 좀 모르겠는데, 이 목 쪽은 상당히 좀 일단 심리적으로도 환자가 느끼기 조금 불안할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분도 가능하면 수술 안 하고 좀 견디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셨는데, 요분 보면 이게 목에 이게 뜸자리가 있죠. 이거 목 위쪽이잖아요. 대부분 요 아래쪽에 많이 했는데, 이분은 아문하고 천주 아문 있고 이쪽에 이제 풍부 있는 데까지 뜸 떴던 분이 옆에 천주까지 뜸 뜨고, 그리고 요 근처에서 구당쌤이 어떤 침을 놓으면서 이제 느낌이 있었겠죠. 침을 굉장히 심자를 했습니다. 손육자리를 다 집어넣고, 그리고 오랫동안 상당히 회전을 시키셨어요. 반회전한다고 이게 자극을 하는 거죠. 환자는 막 아파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안 멈추고 막 자극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던 환자 중에 아마 이분을 제일 자극을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더군다나 목 쪽에다가, 이쪽은 또 뜸도 그렇게 자주 뜨는 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그 경추 디스크가 있으면서 그 침을 찔릴 때 어떤 느낌이 꽉 잡는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강하게 하셨던 것 같은데, 이 환자가 침을 몇 번 맞고는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개운해지고 목도. 그러면서 이제 다음부터 왔을 때는 허리 아프다고 왔어요. 목이 제일 아팠다가 사라지니까 이제 그 다음 아픈 데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막 허리 치료해달라고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허리는 목보다 좀 오래 걸립니다. 치료되는 게. 그리고 요 환자 이제 앞쪽으로 막 아프다고 그랬었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제 아시혈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침을 좀 놨는데, 이런 경우도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잘 찾으면 상당히 드라마틱합니다. 저도 전주에서 유사한 환자를 치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삐쩍 말라가지고 남자 환자였는데, 그분은 늘 이쪽 뒷목 무겁고 머리 좀 아프고 여기가 굉장히 무거워했어요. 어깨 쪽에. 좀 이제 이쪽 치료를 하면서 그분은 뜸 뜨는 걸 또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와서는 뜸을 떴는데 집에 가서는 뜸을 안 떠가지고 항상 와서 침 맞으러 와요. 근데 그분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침을 맞고 좀 좋아지셔가지고 특히 이 안면 쪽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항상 여기 막 차가운 기가 돌고 얼굴이 막 바람만 불어도 이렇게 찡그리고 막 했던 분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좋아지면서 아들 막 권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제가 이제 그분 침 놓을 때도 요 근처에 보니까 느낌이 굉장히 잡아요. 침을. 그래가지고 저도 요 분을 거길 자극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왔을 때 뜸을 저도 이쪽에다 떴거든요. 그분도 굉장히 편해지셨어요. 뜸 뜨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이런데 조금 잘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기 계시는 분 수준에서 이건 좀 어렵겠죠. 겁나서 못하겠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보내십시오, 저한테. 어디로? 인도로 보내십시오. 저 인도에 가 있으면. 왜 원인은 뭘까요? 디스크 있어서 그랬었어요. 경추 디스크. 이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나중에 올 때는 좀 많이 편해지셨어요. 처음에는 요 머리 때문에 굉장히 막 쫄라대셨습니다. 그 당시에 아프다고 하고. 조금 몇 번 오고 나니까 요 목 얘기는 안 하시고 허리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참 많이 편해졌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경추 디스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치료 포인트가 요 아래쪽은 주로 손 쪽에 많이 나타납니다. 요 5, 6, 7번이나 또 흉추 1, 2, 3번이나 이쪽은 제일 불편해하는 것이 목을 불편해하는 게 아니라 손을 불편해합니다. 이게 손에 감각이 없고 저리다
우리 저기 여기 공부하시는 전도사님도 이쪽 흉추 1, 2, 3번 쪽에 문제가 있거든요. 한 분이. 그래서 이게 감각이 없다고 그래요. 눌러봐도. 움직이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때는 이제 흉추 1, 2, 3번. 그리고 손이 이쪽이 아니라 이쪽 엄지, 검지 쪽의 문제는 흉추 한 5, 6, 7번. 이쪽에 이제 뜸을 뜰 수가 있습니다. 조금 뒤에 또 이제 나오는데. 그런 자리고요. 이 환자는 먼저 좌골신경통이라고 해서 했는데 잘 안 보이네요. 좌골신경통은 이제 워낙 많이 봐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 있었죠. 좌골신경통 어떻게 하는지. 또 이 환자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특이한 6-10번 환자입니다.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있고 몸에 힘이 없다.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있고 이제 몸에 상당히 힘이 없습니다. 이 환자 이제 증상을 보면 여기 침수련에 오기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이제 허리를 수술하고 오른쪽 여기 갈비뼈 하나를 제거를 하셨어요. 9번째 갈비뼈. 갈비뼈를 제거를 하셨고 또 우측 다리 경골 골절이 있어서 또 수술을 하셨어요. 굉장히 좀 고생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수술도 여러 번 하시고. 말소리가 힘이 없어요. 들어보니까. 그리고 말이 짧게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뭘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예, 폐기가 좀 허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폐기가 허한 것이 제가 폐의 문제를 얘기할 때 두 가지 방향으로 봐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폐 자체의 문제, 옵스트럭티브 타입.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주변의 어떤 근육이나 이런 신경의 문제들, 레스트럭티브 타입 두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환자는 요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요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쭉 수술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신경들이 이쪽 늑간 쪽으로 갑니다. 이쪽에 갈비뼈 밑에마다 다 하나씩 신경이 있어요. 또 그것들이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들을 또 조절을 합니다. 그죠? 근육이 늘어나고 수축하고 하는 것, 이거 다 여기서 나온 신경들이 조절을 하거든요. 여기 다 이렇게 수술을 해버렸으니 그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할 때 갈비뼈 사이의 근육들이 늘어나주고 수축되고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소라시스 케이지가 넓어지고 들이마실 때는 이완돼야 되겠죠. 그리고 숨을 쉴 때는 수축되고 이제 이런 힘들이 약해진 겁니다. 이런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에서 이 주변 자리에 이렇게 뜸 떠주잖아요. 그러면 금방 좋아져요. 느낌이. 그러니까 많이 답답했다가 금방 편해지는 느낌을 갖습니다. 제가 치료한 분 중에도 이런 유사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수술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밑에까지 다 떠주지는 않고 이제 위쪽에서 한 2군데 떠줬는데 그날 가자마자 좋아졌다고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편하다고. 그래서 요 주변에 흉터 주변에 치료를 해주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 환자는 여기에 유혈을 보고 치료한 게 아니에요. 치료할 때. 뭐 간윤회, 뭐 격윤회, 뭐 비윤회 이런 걸 보고 치료한 게 아니고 그냥 수술 자리 주변이니까 한 겁니다. 이게. 동맥을 해줄 수도 있지만 요 옆쪽의 기운이 좀 많이 약해진 거니까 이 옆쪽을 치료를 해준 겁니다. 아마 이 환자도 많이 좋아지셨을 겁니다. 숨 쉬는 것도 좀 편해지셨을 거고. 이제 그런 의미로 좀 이렇게 흉터를 좀 봐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하고 오신 분들은 치료 포인트 결정하기가 쉽겠죠? 보이잖아요, 딱 그냥. 옆자리 그냥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상당히 편해져서 금방 명이 됩니다. 그분한테는. 용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 흉터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자리, 머리 흉터도 그렇고, 뭐, 배 흉터도 그렇고, 그 흉터가 뭔가 아무리 검사해도 나타나지 않은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떤 치료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얼굴을 보여줬는데, 어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까? 얼굴 봐서. 여기에 흉터가 쭉 있습니다. 그죠? 흉터 보입니까? 흉터로? 예, 흉터입니다. 이분은 마비성 사시 때문에 왔어요, 사시. 복시가 있었어요, 주증상은. 이게 눈이 이제 보면은 겹쳐 보이는 거죠. 겹쳐 보인다는 얘기는 이 안에 이제 눈들이 조절을 잘 못한다는 얘기죠. 뭐, 근육에 문제가 있다든지 양쪽 좌우가 잘 안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 눈 주변에 근육이 많이 있어요.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서 이제 그 근육들이 이제 서로 코디네이션 해가지고 협력해가지고 그 정확한 포인트를 찾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게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이 잘 안 맞으니까 이제 두 개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주로 복시가 나타나는 것을 많은 원인이 마비성 사시거든요. 어느 한쪽이 그 근육으로 가는 어떤 신경의 문제가 있다든지 근육의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눈 운동을 조절하는 어떤 근육이 마비돼가지고 이게 이제 정확하게 그 조절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양쪽 눈이. 구당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 환자는 이 흉터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병원 가서 이것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환자가 이제 상당히 여러 번 왔어요, 뜸틀어. 근데 복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환자는. 여기 이제 뜸을 뜨긴 하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완전히 해결은 안 됐고, 이 환자가 이제 나중에 왔을 때는 요 눈도 눈이지만 다른데 몸이 좋아져서 왔어요. 그러면서 다른 친구도 모시고 왔더라고요. 자기 좋아졌다고. 처음에는 요것 때문에 왔어요. 근데 이 외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요것이 이제 chief complaint이니까 요것만 얘기를 한 거예요, 와서는. 근데 요것은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지만 다른 게 좋아진 겁니다. 말도 안 한 다른 것들이.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까지 이제 모시고 오면서 좀 그래도 요건 치료는 안 됐지만 다른 건 좀 만족스러운 어떤, 그래서 이제 오셨던 분인데, 어쨌든 요건 치료가 안 됐습니다. 잘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치료하는 것이. 이 환자 말고 이제 다른 분들이 마비성 사시가 있어서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본 것은 이제 몇 달 정도를 봤기 때문에 그 뒤에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근데 완전히 치료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효과는 좀 있었고, 그리고 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흉터 때문에, 이런 흉터가 있으면은 이 흉터에 여기다 뜸을 떴습니다. 여기 눈썹 사이가 조금 비어 있잖아요. 흉터 있는 데다 침을 놓고 흉터에다 뜸을 계속 떴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 눈으로 가는 어떤 기운이 좀 잘라진다고 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렇게 수술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 좀 이게 약해지는 거죠. 이게 경락이 가다가 돌아가는 거죠, 이게 좀. 예. 혈관도 이렇게 하나 끊어지면은 안 가는 건 아니죠. 주변에 새로운 게 그 콜라테럴 서큘레이션이 됩니다. 또 다른 혈관들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또 돌아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원래 있던 것보다는 좀 약하겠죠. 좀 부족하겠죠. 이 경락도 좀 마찬가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저번에 제가 애기 사진 한번 보여드렸죠. 축농증이 있었던 애, 여기에 흉터에 있던 애. 얘도 여기에 이제 뜸을 뜨면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냥 상상만 뜸뜬 게 아니라 흉터에도 좀 뜸을 떴었습니다. 조금. 그리고 이제 주로 상성을 치료를 많이 했지만 이게 좀 많이 좋아졌었어요. 그 엄마가 여기 흉터 때문에 얘가 그랬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요 흉터 관리도 잘 해줘야 됩니다. 안 다치게 해줘야지. 어릴 때 애들 다치는 건 부모 책임이잖아요. 애들 스스로 방어를 잘 못하니까. 저희도 늘 조심합니다. 제가 큰 애를 작은 애에 비해서는 좀 많이 때렸거든요. 때리는 이유가 뭐였냐면 작은 애 때릴 때마다 때렸어요, 제가. 어린애들은 이게 얘가 다칠 줄을 모르잖아요. 때려도 막 이게 무지막지하게 막 때립니다. 밀어도 막 굉장히 심하게 밀고. 그래가지고 그건 제가 절대 못하게 해서 지금은 애가 이제 동생을 못 때리거든요. 동생이 뭐 뺏어가도 못 때립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야 막 이제 지가 막 깝깝해가지고. 하여간 다치는 거 어릴 때 다치는 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영향이 꽤 길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더 거기에 조금 이제 안 다치게 하려고 좀 제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분은 6-12번에 있는 환자입니다. 혼자서 걷기가 힘들다고 오셨어요. 20년 전에 다락에서 이제 뛰어내리다가 우측 경골골절 한번 입으셨었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군데 골절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2년 전에 척추에 압박골절이 이제 한번 생긴 뒤부터 편하게 걷지를 못했습니다. 이 환자는 이쪽이 좀 많이 튀어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부리고 있다 보니까 배에는 주름이 많죠, 이게. 주름이 왜 많냐고 물으신다면 등이 구부러져서 그렇습니다. 앞뒤가 다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배만 보면은 등의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배만 딱 봐도. 이게 뭐 살이 많아서 이렇게 쭈글쭈글해진 게 아닙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엎드릴 수가 없었어요. 엎드리지 못할 정도로 이게 좀 허리가 불편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로 포커스가 있었고, 이쪽에도 조금 튀어 올라온 느낌이 좀 있었던 환자였었습니다. 뜸자리가 상당히 많죠.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고, 옆쪽으로는 이렇게 3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여기 10개, 그리고 13개
좀 많았었어요. 이분은 그래서 다른 자리는 별로 안 떴습니다. 절대적으로 그 뜸자리는 전체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커스를 많이 떴다면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는 좀 줄일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죽어도 떠야 되는데 이런 자리는 없습니다. 무국보양뜸 죽어도 떠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뺄 수 있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필요할 때는. 근데 무국보양뜸을 너무 신성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절대 빼서는 안 된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뜸사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워낙 붕어빵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못하는 걸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유는 충분히 전달이 안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잘 안 맞는 그런 치료를 할 때도 좀 있거든요. 근데 필요한 곳에 많이 떴으면은 좀 덜 필요한 곳은 빼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리는 가능하면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 원칙을 좀 갖고 계십시오. 적은 자리로 치료하는 게 좋고 상태에 봐서 꼭 해야 될 자리, 빼도 될 자리를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분은 여기에 뜸 뜨시고 이분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특히 이제 압박골절 있는 분들은 저도 치료를 많이 해봤는데 이쪽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지배되어 있는 장부가 좋을 수가 없죠.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은 이 안에서는 이제 신경들이 상당히 버거워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배된 내부의 장기들이 기능들이 많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